EBS 글로벌 히스토리 휴머니즘 토크쇼 아는 사람 모르는 이야기 인물 사담회. 혼자 외치려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휑하네요. 문리버 쏴라라라라. 뭐 하시는 거죠? 뭐 하시는 거죠? 향이 좀 나는 거. 예. 근데 사실은 엄청 잘하시는 분이시네요. 정말요? 이 웬만해서 소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틀이 좋으시기 때문에 좋대. 예, 일단 프레임이 좋으셔가지고 그래요? 예, 이 정도 철근 짱들이 흔치 뻔. 않거든요. 오. 또 젤라또까지. 자, 1929년 벨기에에서 태어나 1993년 스위스에서 사망했습니다. 키 173cm, 몸무게 약 50kg, 허리는 약 22인치라네요. 그의 이름을 딴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유행했습니다. 오늘 장도연 씨도 이렇게 카피를 했었죠. 네. 외모만큼이나 마음씨도 예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 배우. 영화 로마의 휴일의 오드리 헵번. 오늘의 인물사담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드리 헵번의 몰랐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사를 전공한 공주대 사학과 송춘기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이화정 영화 전문 기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또 근데 이제 인물 소개에서 오드리 헵번이 벨기에에서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독일사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독일사를 전공한 제가 나왔다는 게 오늘의 중요한 반전 포인트죠. 그래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역사 인물 중은 누가 있을까요? 이 독일사에서. 나치? 하면 히틀러? 예, 맞아요. 히틀러잖아요. 예. 바로 오드리 헵번이 히틀러의 나치와 아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헵번이랑 히틀러요? 네. 잘 안 붙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다른 이미지인데. 네. 예. 깜짝 놀랐어요. 막 히틀러가 오드리 헵번을 좋아했나? 뭐 이런 네. 약간 러브 스토리. 선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오드리 헵번 이분의 이런 활동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도 전에 TV에서 너무 큰 떡밥을 이렇게 날려주셨는데 기대하셔야겠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근데 허리가 진짜 그렇게 가늘었나요? 그리고 아까 실제로? 소개에도 22인치. 22인치. 22인치면 네. 아, 근데 진짜 영화에서만 봐도 그 누가 봐도 잘록해 보이는 허리를 갖고 있긴 해요. 저도 전성기 때는 오드리 헵번은 거의 2배 사이즈 허리를 입었던 것 같은데 식사 전에 잰 거겠죠? 그러니까 식후에 재면 좀 뭐 한 24인치 정도. 배성재 선생님, 예. 살찐 사람하고 살 안 찐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예. 식전과 식후를 연연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네. 아침에 우리 장 선생님 별로 연연하신 적이 없어. 아니. 한 적이 없어. 아니. 기상에서 쟀을 거예요. 제가 너무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키가 173이라고 했죠. 비슷하신가요? 제가 3.8입니다. 오. 얼추 비슷하죠? 혹시 발 사이즈는? 발 사이즈? 아, 저는 소박하게 네. 250문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발이 굉장히 컸어요. 275cm. 75요? 네. 키에 비해서도 크네. 제가 275인데? 실제로 본인은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해요. 발 말고 또 있어요. 얼굴이 조금 이렇게 사각이고, 그리고 이제 그 피부도 좀 나쁘고, 굉장히 이제 그 우리가 봤을 때 원업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른 몸 이런 것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이 좀 작다고 다른 배우들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더 특별한데. 그렇죠. 네. 오드리 헵번이 마른 체형을 싫어했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건 어린 시절을 좀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왜요? 오드리 헵번의 성장기가 지금 2차 세계대전 때거든요. 식료품이 부족해서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부족해서. 먹을 게 부족하니까 마늘을 뭐 먹었어요. 이런 것들도 먹었죠. 그게 뭐예요? 마늘. 생긴 건 많은데 네. 다리가 좀 근데 이게 네덜란드 그러면 생각나는 식물이 하나 있을 텐데요. 튤립. 튤립. 네, 맞아요. 예. 네. 네덜란드 랍교가 튤립 아니고. 국은 알뿌리죠. 근데 진짜 세상에 네. 진짜 락교야 이거. 그걸 키우면 이제 이렇게
아, 그래요? 원래 먹는 거예요, 이거? 뭐 먹으면 안 돼. 아, 원래 먹는 건 아니구나. 네, 이제 이걸 먹으면 구토와 복통을 유발해요. 아.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걸 먹고 또 토하고 먹고 토하고 그랬다는 거죠. 병할 수 있겠네요. 햇번 하면은 할리우드 슈퍼스타의 네네. 공주 이미지 이런 거 아닙니까? 의외로 어린 시절은 엄청 가난하고 고생 많이 했고 예. 이런 일이 있네요. 있네요. 영양실조에 네. 천식에 뭐 빈혈, 뭐 황달 뭐 이런 병들을 뭐 달고 살았고 다리 부종도 아주 심했다고 해요. 자, 처음부터 햇번에 몰랐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기품 있다. 기품이 있어. 우아하고. Freiherre Erika Messingferner Bergenföll. Guten Abend. 저 발이 발이 나오는 또 클로즈업이 되네요. 얼굴이 굉장히 작은데 발이 정말 컸죠. 아, 나 이 장면도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Leave me! It's nerves. Control yourself, Anne. I don't want to! Your Highness. 저 때 그레고리 팩은 완전 톱 배우 아니었습니까? 아, 슈퍼스타. 그렇죠. I think you better sit up. Much too young to get picked up by the police. Police? Yep, police. You musician, maybe. You artist. Thank you. Ecco qua. 저 신림에다가 낭패 본 친구들이 꽤 많아요. 저게 대표적으로 단점을 부각시키는 머리예요. Now it's 큰일 납니다. 대참사 나요. 저 미용실 가가지고 저렇게 하면. Just what I wanted. grazie. Thank you. 아, 제가 먹었던 젤라또죠. Bradley, I have a confession to make. Confession? 저 몇 년도 영화입니까, 저게? 1953년도 영화예요. 근데 보시면서 그런 그 위화감 못 느끼셨죠? 네. 혹시 여러분들은 네. 딱 하루가 주어집니다. 꿈에 그리는 정말 그 이상향의 예, 그분과 예. 근데 하루 딱 데이트예요. 정해져 있어. 하루. 하루만? 저는 그 하루가 너무 감질나서 평생을 계속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서. 하루 데이트 하죠. 근데 그 이후에 막 힘들잖아요. 계속 생각나요. 에이, 그래도 그 사람이 더 힘들겠죠. 그 사람이 더 힘들겠죠. 왜 저만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 연인과 단 하루 데이트. 한국 월드컵의 결승을 월드컵의 결승이요? 그걸 중계하는 그 두 가지가 있어. 예. 하루 옵션. 하셔야 되지 그 않을까요? 축구 중계 상암동이고요. 그 동시간대에 그 여자분 해남에 있어. 그러니까 선택을 뭐 왔다 갔다 뭐 이런 거 없어. 그 남도 맛집이 있는 거잖아요. 맞지 많죠. 맛집 데이트 코스. 맞지 많지. 그러면 나가실 줄 알았지. 아직도 그게 나오는 거야. 다음 회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축구 보러 이탈리아를 좀 가봤는데 오, 네. 저쪽이 이제 저 유명한 스페인 계단. 가셨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아이스크림이랑 그 아이스크림 드셨어요? 아이스크림 먹었죠. 아이스크림이랑 그 와인이랑 같이 이탈리아 와인이랑 같이 이렇게 먹었거든요. 저 앞에서. 근데 이렇게 이제 양손을 들고. 저런 분위기를 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광객이 얼마나 많을까. 예. 진실의 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네. 원래 로마 시대에 사용하던 뭐 하수구 뚜껑이었다든가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났는데 지금 줄 서서 다 거기 손 한번 집어 넣으려고 다 막 뭐 남자는 막 손 없어진 척하고 막 여자는 막 깜짝 놀라는 척하고 막 다 그러고 있어요. 손 놓고 다 이러고 빼잖아요. 아이 자기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아, 진실의 입. 진실의 일. 네. 저 장면이 사실은 그레고리 팩과 감독의 애드립으로 아 그래요? 네. 애드립이에요? 실제로 오드리 헵번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교수님은 스페인 광장에서 혹시 젤라또 드셔보셨나요? 네, 저도 그랬죠. 진실의 입에서 이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하셨죠? 네. 코스지 뭐, 코스.
카메라 테스트 영상이 네. 굉장히 귀한 건데 지금 남아 있거든요. 오드리 헵번 카메라 예. 테스트? goes through as she demonstrates how she'll not only let her hair down, but even cut it off in a scene for Roman holiday. Yes, there's a nightgown scene. And what a nightgown! And all the boys behind the camera fell for her like a ton of bricks when that million candle power smile broke forth. She is turning around in the picture because the producer, William Wyler, said it's too long, she can't possibly dance. Now, Audrey, who is an accomplished dancer, says, just watch me. And that is why she... I began, I went to ballet school once I knew I was 7. 와, 전혀 테스트 느낌이 아닌데. 테스트하던 사람들이 막 속으로 쑤셨겠네. 그러니까. 이 자세가 꼿꼿하고 우아함을 보여주잖아요. 품위가 있어요. 예. 원래 꿈이 발레리나였거든요. 근데 제가 자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우리 오드리 헵번은 이제 발레 배웠던 또 이 자세를 살려서 저 역할에도 딱 이렇게 오롯이 스며들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역으로 역으로 개인기가 없기 때문에 네. 그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이제 꼿꼿한 것들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광고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광고에? 재미 요소를 위해 이렇게 역들이 했번, 리버스 했번. 역들이 없어. 완전 반전 매력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헵번은 어머니와 함께 발레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국에 갑니다. 원하던 성과만큼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생계를 위해서 연극 배우에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기를 건 거죠. 연기는 알바였군요 원래. 이 영화에서 오드리 헵번이 워낙에 화제의 중심이긴 했습니다만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그레고리 팩도 연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And what, in the opinion of your highness, is the outlook for friendship among nations? I have every faith in it. As I have faith in relations between people. May I say, speaking for my own press service, we believe that Your Highness's faith will not be unjustified. 마지막 장면에서 이 그레고리 팩이 뒤돌아서가지고 이렇게 약간 쓸쓸한 표정 지으면서 살짝 미소를 띠고 걸어 나오면서 구두발 소리가 탁탁탁탁 울리거든요. 거기서 누구나 다 뒤에서 갑자기 공주가 뛰어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 합니다. 그걸 그레고리 팩이 자기 연기로 그 생각이 들게 심어주는 거예요. 뭔가 약간 슬프면서도 좀 그래도 좋은 추억이었다. 이거를 막 갑자기 울면서 아 공주가 너무 보고 싶어 막 이렇게 하면 이런 분위기 전혀 안 나죠. 저 때부터 남자는 등이다라는 말이 나왔죠. 아, 그런 말이 있나요? 시그니처 스타일을 보여주었던 영화 하나 더 손꼽히는 게 있죠. 뭐겠습니까? 티파니에서 아침을 River wider than a mile. 티파니에서 아침을. 제가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티파니에서 아침을 영화가 우리나라에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신문 기사에서 번역해가지고 티파니에서 조바늘이라고 영화를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영화를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못 봤으니까 무슨 영화인지 모르니까. 음악도 저렇게 찰떡으로. 가장 먼저 찍은 장면이 이 인트로 장면이었다고 해요. 촬영. 제일 중요해서일까? 네, 네. 분위기가 있네요. 이 보석 가게에 와서 들여다보면서 이제 그치. 아침 식사를 하는 거죠. 커피와 크로와상. 크로와상. 맞아요. 네.
저것도 흉내난다고 백화점 쇼윈도 앞에서 저거 괜히 빵 하나씩 먹고 다시 한번 가보고 다 똑같이 따는 거예요. 믹스커피 하나 들고. 언젠가 저런 사람이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매일 아침 저기서 그런 코스프레를 하는 건 거죠. 아무래도 너무나 압도적인 그런 그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연기력에 있어서도 오드리 헵번이 그 당시에 활동했던 다른 배우들의 전혀 뒤짐이 없던 그런 스타일의 배우이기도 했었어요. That is you. That is you. Fred, darling, I'm so glad you could come. But seeing all of this, I'm very happy to be here. When does your bus leave? 5. Give me a hint. You can find it by yourself. 본인이 영화를 선택할 때 기준이 하나 있었대요. 영화의 폭력적인 장면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철칙이었다고 합니다. 배우들은 보통 이거 연기는 연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네. 자기는 이거를 진짜 내면화하기 때문에 이런 건 내가 표현하지 않겠다. 전쟁 때 겪은 트라우마가 워낙 커서 전쟁 장면 자체를 싫어했고 그래서 전쟁 장면이 나오는 영화는 모두 다 거절했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아예 제목부터 전쟁이 들어가는 전쟁과 평화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아니 전쟁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예, 오드리 헵번이 사랑하는 남자, 결국 남편이 되는 배우 멜 페러가 같이 좀 나하고 영화 좀 하자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오드리 헵번이 주연, 멜 페러 남편이 조연으로 전쟁과 평화 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초에 어떻게 엮였느냐? 로마의 휴일 런던 시사회 때 그레고리 팩이 소개를 해준 배우가 멜 페러였다. 아 그레고리 팩이 중간에 있었군요. 네, 뭐 아는 멜이라는 친구 있는데 주위에서 보는 시선이 좀 탐탁치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 헵번보다 이 멜 페러가 나이가 12살이 많았고요. 띠동갑이에요. 이혼을 3번 한 적이 있었고 아이가 이제 4딸린 이런 돌싱이었거든요. 얼마나 네. 또 그런 뒤에서 막 이런 얘기가 많았을까. 멜프로 뭐 매력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이렇게 화나셨어요? 이 시기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남편과의 가정, 사랑이다 라고 당시에 오드리 헵번이 거의 생각했다라고 할 정도로 멜 페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생에 뭐 무슨 이순신 장군님이었나요? 부모가 헵번이 어렸을 때 이혼하거든요. 그 때문인지 몰라도 아주 행복한 가정 생활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편이었어요. 배우 성공보다도 아내, 엄마 뭐 이렇게 그 삶을 살고 싶어 했죠. 티파니의 아침이 워낙 기록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또 이제 그 왕성한 활동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멜의 입장에서는 좀 떨어져가는 느낌?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었겠죠. 그래서 점점 그 둘의 불화도 좀 깊어지는 영향도 줬던 것 같아요. 아까 이게 장단이 있는 것이 사랑하는 뭐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가 동종업계였을 때 물론 장점도 참 많겠죠. 모든 걸 다 알아. 너무 이해할 수 있는 게 뭐 같이 성장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차이가 벌어져 버리면 이거 남편의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도현 씨는 만약에 나중에 네. 희극인끼리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거부터 별론데요. 왜요? 아니. 자기 직업에 대한 왜냐면 갈만한 희극인들은 다 갔거나 아니면은 너무 가족 같은 희극인밖에 없어요.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한 번의 유산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개인사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멜가 이혼을 선택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헵번은 또 다시 뭐 가정을 꾸리나요? 그렇죠. 이번에는 9살 연하의 정신과 의사 안드레아 도티라는 남자인데 이 도티도 어릴 때 14살 때 로마의 휴일을 본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얼마나 예뻤겠어요. 약간 그게 걸리는 게 로마의 휴일을 너무 많이 봐서. 근데 사실
그 보여지는 거는 본 모습하고는 어느 정도 좀 갭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약간 판타지랑 현실을 착각한 부분, 위험한 사랑의 느낌이 좀 나는. 이게 사실 이제 장도연 씨의 그 예상대로 네네. 내가 정말 스타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일상에서 그 평범한 공간에서 보게 되니까 약간 보석의 빛이 사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이거는 정말 도티의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와인 마시다가 친구한테 오드리 말이야. 상담을 했겠죠? 실제로 집에서 보니까 그 느낌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지금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야, 정신 차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넌 집에 가면 오드리 헵번 있잖아. 난 집에 가면 누가 있는데? 네, 무슨 배멀미 타령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결국에는 또 이제 그 가장 최악의 바람을 피우면서 이 둘의 결혼 생활도 파국으로 끝납니다. 오드리 헵번을 두고 바람을 피워. 아니 그 맨날 반사판 들고 이러는 사람 맨날 풀 메이크업 되고 뭐 옷 막 이렇게 입고 뭐 자세도 꼿꼿하게 말 안 되지. 방귀 끼면 야 편집한 걸로 쳐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럴 수도 없고. 부모의 이혼을 좀 겪었기 때문에 자기 가정은 정말 잘 지키고 네. 싶었을 텐데 그래도 결국 또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진짜 뭐 견디기 힘든 선택이었겠네요. 근데 오드리 헵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정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위해서 포기했던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뭐 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좀 슬프다는 생각도 특히 좀 듭니다. 자, 드디어 저희가 초반에 굉장히 궁금했던 그 키워드가 떴습니다. 헵번과 히틀러. 아니 뭐 잠깐 우리 교수님께서 2차 대전 얘기를 뭐 하시긴 했지만 이게 어떤 접점이 있었는지 좀 감이 안 와요. 헵번 부모가 이혼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네네네. 그 이혼부터 히틀러와 관계가 있다고도 하죠. 두 부모 둘 다 히틀러를 추정한 나머지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죠. 오드리 헵번은 아버지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네. 근데 어머니는 네덜란드 사람이죠. 완전 유럽 사람이잖아요. 그 오드리 헵번은 유럽에서 자랐고 5개 국어를 구사하고 그 유럽식 악센트를 쓰는 영어를 또 구사했던 배우기도 했던 건 거죠. Klinger, Deutsche Presseagentur. Freut mich sehr. Sietske Galema, de linie Amsterdam. Dag mevrouw. Cabanillas, ABC Madrid. Encantada. How do you say in French? My sister had a yellow pencil. Ma sœur a un crayon jaune. Il me prend dans ses bras. 아버지가 영국인이고 어머니 네덜란드인인데 네, 나치를 그럼에도 추종했다.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치즘이나 이 히틀러주의라고 하는 그런 파시즘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그런 것들이 독일에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영국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헵번이 6살 때인가 이제 1935년에 독일 남부의 뉘른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치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그 부모가 그걸 관람하러 가죠. 그걸 참관하고 나서 어머니는 잡지에다가 기고까지 하죠. 굉장히 생경하네요. 히틀러를 보고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저 글이 보통 추정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열광하는 것은 지금은 뭐 아이돌을 뛰어넘죠. 히틀러가 굉장한 그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받아서 나치당이 제1당이 되고 독일을 지배하게 된 그 대중적인 인기와 지지가 그 시대에는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연출 기법도 굉장히 화려하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괜히 일부러 어스름한 석양이 질 때 뒤에 그걸 등지고 자기가 딱 나타나가지고 드라마틱하게. 완전히 자기가 어떤 멋있는 주인공 아니면 밤에 하늘에다가 탐조등을 한 100개 정도 쫙 쏴가지고 빛이 희한하게 확 이렇게 빛나는 가운데 막 등장을 해가지고 행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경이로운 느낌에 빠지게 하는 되게 신격화되는 그런 어떤 신탁을 받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Und niemals erlahmen und niemals ermüden und niemals verzagen und niemals verzweifeln. 이게
이게 오드리 헵번이 6살 때 생긴 예, 일인 거죠? 1935년 예. 헵번이 6살 때 일이죠. 6살 때. 예. 부모님이 진짜 파시즘에 이렇게 가담했던 사실이 있었고 이런 증거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탑 배우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굉장히 그 과거가 밝혀질까 봐 불안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빨리 그걸 오히려 밝히고 손절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 어려웠나 보네요.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그 배우로서는 굉장히 치명타라고 할 수 있는 또 가정사이기도 했던 거죠. 근데 아까 이혼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왜냐면 둘 다 만약에 사상이 다르다면 아 그게 문제가 됐을까 그럴 수 싶었는데 있죠. 두 분 다 나치를 추종했는데 왜? 추측하기로 아버지는 계속 친나치 활동에 빠져들거든요. 독일 회사에 들어가서 선전 활동하는데 일을 하기도 했거든요. 아, 영국인인데도요? 네. 근데 그런데 비해서 어머니는 점차 나치하고 좀 거리를 두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헵번이 몇 살 때쯤에 부모가 서로 이혼을 하게 됩니까? 아, 그게 헵번이 한 9살쯤? 바로 이 시점이 이제 전쟁이 발생하는 시기이죠. 2차 대전이요. 네,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헵번은 그 당시에 이제 영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좀 어디가 안전할까 하고 고심하죠. 어렵다. 네. 소지품을 좀 들어주시고. 소지품을 네, 거예요? 네. 당겨주세요. 오 마이 갓. 이러고 있었어요? 아니, 오늘 뭐 로마의 휴일 뭐 이탈리아 얘기 나오니까 뭐 음식 오늘 나오는 줄 알고. 나도 그래서 식탁보 깔아놓은 줄 알았어. 지도가 있었네? 제가 동유럽 쪽이군요. 이게 맞추셔야 됩니다. 요거 이탈리아, 요거 장화 모양. 그렇죠. 장화 모양, 요거 이탈리아. 제일 쉬운 거 가져가실까? 이게 독일 아닙니까, 예. 독일? 그렇죠. 독일이죠. 독일 같아요? 이건 어디 것 같아요? 이거 영국이죠. 예, 영국. 섬나라. 여기 노르망디. 이렇게 스케일이 큰 방송이었군요. 엄청나네요. 아,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EBS에서 힘을 많이 써. 자, 이게 이제 네덜란드가 아닐까 이게? 벨기에? 네, 이거는 이제 벨기에. 스케일이 또 있습니다. 와우. 이제 여기가 독일 히틀러입니다. 네. 여기는 나치가 이제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오늘 헵번 영국에서 이제 교육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부모들이 이혼할 시점에 독일은 옆 나라인 폴란드를 침략을 그래서 폴란드를 침략하니까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그에 맞서서 선전포고를 해서 전쟁한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오드리 헵번 엄마는 오드리 헵번을 네덜란드로 데려오죠. 자, 네. 예. 어머니가 사시던 네, 나라로. 네덜란드로 바다를 데려오죠. 건너서. 네. 차라리 영국에 있었으면 오히려 어땠을까 싶은데. 그렇죠. 독일이 영국을 반드시 꺾어야지 자신의 세계 정복이 완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예. 굉장히 맹렬하게 공격을 하려고는 했는데 섬나라다 보니까 본토 진격은 하지 못하고 공중전만 굉장히 심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사실 네덜란드는 그 이상의 험한 꼴을 당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옆에 있는 프랑스가 강대국이니까 독일이 결국 프랑스를 정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히틀러가 프랑스하고 땅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쳐들어가면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로. 프랑스 사람들도 그걸 당연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독일하고 요 국경 지역 요 지역에 완전히 철벽방어 요새를 쳐놨습니다. 네, 그 요새, 그 선을 마지노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선을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마지노선이 엄청나게 튼튼하기 때문에 히틀러 우리나라엔 절대 못 들어온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히틀러 물불 안 가리고 옆에 나라 뭐 다 치고 들어가지 뭐라고 하면서 네덜란드, 벨기에 치고 들어가면서 프랑스로. 그렇죠. 맞아. 먼 나라 옛 나라에서 읽은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썼나요? 네. 와, 마지노선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알고 써야겠다.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나치하에서 살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오드리 헵번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수용소로 끌려간 유대인 소녀 네. 누군지 생각나시죠? 네. 일기를 보면 발각돼가지고 끌려갈까봐 굉장히 공포가 컸겠죠.
근데 배고픔과 같은 일상적인 고통도 정말 만만치가 않았어요. 햇번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햇번하고 안내는 똑같이 1929년생 네. 동갑내기예요. 그래요? 네. 또 그렇게 이어지네요. 굉장히 유대감이랑 비슷한 경험들을 한 거죠. 물론 이제 햇번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동의 자유가 없다든지 아우슈비츠 같은 데 끌려가거나 그런 일은 없었죠. 그렇지만 굶주리는 것 같은 일상적인 공포는 비슷했죠. 아까 국군 이야기도 했지만 The full terror and fury of a devastating blitzkrieg. And when negotiations who were dying in German concentration camps. For our terrible fate has made us stronger than ever before. Her sympathy went out to all her countrymen. She thought of the starving population of the largest cities which were... 슐레비의 나라 네덜란드인데 그 또 구근을 먹으면서 기근을 견뎠던 그런 역사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후에 그 네덜란드에서 튤립의 품종에 오드리 헵번 이름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상징적인 그 튤립 하면 연상되는 배우가 또 오드리 헵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배고픔 말고 비행기가 지나다니니까 뭐 폭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죽음의 공포도 있고. 일상이 늘 불안했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또 이모부가 있는데 이모부가 총살을 당했어요. 나치에 의해서. 네덜란드인. 네, 네덜란드인데. 우리로 보면은 뭐 독립운동가 같은 네네. 사람이죠. 나치도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 본보기로 재판 없이 채용했던 건데 이모부가 채용당한 거죠. 사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헤어졌고 또 이렇게 이모부라면 아버지의 역할을 헵번에게는 대신해 줬을 수 있는 이제 어른이었을 텐데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남자 어른이 네네. 이모부였을 텐데. 게다가 이복 오빠가 징집을 당할 수 있으니까 피해서 도망다니거나 네. 아니면 뭐 베를린으로 이 강제 노동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아직 오드리 헵번이 10살 남짓 되는 나이인데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이후에 배우가 되고 나서 왜 그렇게 폭력적인 묘사나 장면이나 그런 것들을 극도로 기피했는지 유년 시절을 통해서 조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헵번은 2차 대전의 기억,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 번은 아들이 그 시계를 사서 엄마 선물로 그러면 엄마 이제 그 저금한 돈 모아서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불같이 화를 냈대요. 오드리 헵번이. 네.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범 기업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걸로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시계 회사가 이 나치에 동조했던 어떤 그런 기업이라는 걸 알았던 헵번이 이 아들에게 그 교육을 시킨 거죠. 이런 거는 소비하면 안 된다라는 걸. 그치, 불매운동. 그렇죠. 네. 오드리 헵번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한 곳 아프리카. 그래서 로마의 휴일이 오드리 헵번의 아름다움을 나타냈지만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난 곳은 아프리카다. 예, 이런 얘기거든요. 그 배우 활동 이후에 가장 열심히 한 거는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서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평생 리허설을 했다. 굉장히 아니, 진짜? 배우다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제 그러니까 배우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배품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오드리 헵번은 정말 실천으로 계속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소명이라는 거를 보여줬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드리 헵번이 그렇게 진정성을 보인 거잖아요. 네. 오드리 헵번은 유니세프가 준 그런 혜택의 첫 수혜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연합군이 진주할 때 같이 들어간
단체가 하나 있어요. UNRRA라고 하는. 네. 이 기구가 유럽의 복구를 엄청나게 도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유니세프가 돼요. 아, 그 전신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 자기가 굉장히 굶주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밀가루라든지 버터라든지 뭐 이런 구호품을 잔뜩 실은 트럭을 봤을 때 그 광경을 햇번이 나중에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었겠어요. 네, 그 때문에 유니세프에서 막 그런 제안을 하니까 뭐 당장 수락했겠죠. 2차 대전을 겪고 이제 국제 구호단체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햇번도 사실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유니세프와의 인연을 당연히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80년대의 친선대사입니다. 사실 저 애기들은 오드리 헵번이 누군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You deny childhood, you deny life. They can't speak up for themselves, so we must. But it's like, how do you define love? It's a very, very deep feeling, but it's, I think, the most important force of life. 근데 저런 목소리에 다 귀를 기울인다는 게 사실 마음은 쉬워도 그렇죠. 행동으로 보이기가 참 어려운 일인 건데. 과거에 받았던 도움을 꼭 갚고 싶었던 마음으로 시작된 이 유니세프 친선 대사의 활동이었는데 이게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고 진짜 마음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예. 오드리 헵번은 사실 이제 유니세프 친선 대사가 자기의 또 하나의 배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하고 나선 사실 연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팬들에게는 사실 좀 안타깝긴 해요. 배우로서의 오드리 헵번도. 네. You weren't so bad yourself. I was full of self-defensive Vega. You just gotta wake up and rainbows and waiting round the bend. 그런데 80년대에 한 작품을 더 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스필버그. 난 영화가 있나? 네. 80년대면 E.T.랑 뭐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 작품의 영혼은 그대 곁에 라는 작품인데 저는 그 모셨을 영화를 본 적, 연배들인데. 저는 그 영화 그죠? 본 적 있어요. 네. 근데 오드리 헵번이 주인공이 아닌데.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좀 기억하기가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스필버그가 부탁을 해서 카메오 출연을 했어요. 잠깐. 네. 사람이 아니고 천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에 왜 그러면 응했을까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대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뭐죠? 이제 당신이 갚을 차례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죠. 그 천사의 역할을 빌려서 자기의 삶의 가치,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고 그걸 위해서 스필버그의 요청에 화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나이가 들면서 네. 더 멋있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우리 노사연 선생님께서 노래를 하셨고 갑자기요? 또 최근에 또 이명웅 선생님께서 노래하신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곡이에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박대식의 코인 노래방이라는 코너가 과코너. 그러던 중에 이제 건강에 문제가 발견이 되는데 1992년에 소말리아로 가가지고 하는 활동을 앞두고 건강검진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몸으로는 못 견딜 것 같다. 소말리아 가지 말고 정밀 진단을 받고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했는데 헵번은 그대로 일정을 강행을 해가지고 귀국한 다음에 정밀 검진을 받아봤는데 이때 이제 대장암으로 남은 삶은 3개월 정도다.
그 정도면은 소말리아 가서도 이게 몸으로 느껴졌을 텐데. 징후가 있었을 텐데. 통증도 심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 대장암이어서 징후를 늦게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젠 진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지경이 됐다고 해요. 그때 헵번이 택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스위스로 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편안하게 그 임종을 맞이하는 마지막 선택이었죠. 오드리 헵번이 사망하기 직전에 아들에게 읽어줬다는 시가 있거든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맞아요.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내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눠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네가 결코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것임을 명심하며 걸어라. 네가 더 나이를 먹는다면 너의 손이 두 개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위한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남을 위한 손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들에게 너무 유명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냥 그만 좀 먹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앞에만 우리가 딱 이제 딱 잘라놓고 보면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뭐 말린 장미 13호를 발라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운동 열심히 하고 적게 먹어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 되게 세속적으로 맞아. 생각하는 그 방식인데 야,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은 그녀의 비결은 또 여기 있었네요. 야. 이 오드리 헵번의 두 아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이 어머니의 뜻을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 아들들의 재단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뜻깊은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 하셨던 거예요?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정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진도 팽목항 인근에 있는 동산에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숲이 조성됩니다. 해외 유명 여배우였던 오드리 헵번의 아들 가족들이 숲 조성에 나선 것인데요. 사고 1년 뒤네요. 첫째 아들. 네. 기억의 수. I remember my mother today mostly in the last 5 years, which are the most vivid to me, the work doing her work for UNICEF. And because of what I'm doing today, it enables me to feel close to her in those moments when I'm doing the humanitarian work. 모전자전이네요, 진짜. 근데 저 영상은 너무 왜 몰랐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오드리 헵번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연결이 되네. 저 먼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줬다고 하니까 막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드네요. 오늘 저희 인물사담을 보시면서 나의 멘토는 오드리 헵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시지 않을까. 이번에는 인물사담회가 아니라 약간 천사사담회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존경스러워요. 많이 반성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제 독일사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이 공교롭게도 많이 개입돼 있어서 전쟁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요새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들이 듣는 건 뭐 푸틴이 어떻고 젤렌스키가 어떻고 아니면 전쟁 비용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듣는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날마다 수많은 오드리 헵번, 수많은 안네 프랑크가 생겨난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드리 헵번은 단 한 번도 평범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등장에서부터 그리고 그 활동상까지 그 유니크함에 지금도 오드리 헵번이 마치 현 세대에 같이 호흡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따라하고 싶어지는 게 아닌가. 배우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오늘 다시 깨닫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녀의 작품처럼 그녀의 삶 자체가 여운이 참 길게 남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이 시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프리다 칼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프리다 칼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추상회화의 창시자 칸디스키가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이야. 극찬이잖아요. 거장 피카소가 특별한 선물을 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진짜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국민 화가가 탄생할 수 있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기도 한데 평생 동안 수술만 35번을 받고요. 그리고 척추 수술만 7차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살고 싶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 그리는 화가들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 고통 속에서도 항상 삶과의 열정적인 관계를 놓지 않았던 예술가. 오, 멋있어. 그 인생도 만세입니다.